아주 먼 옛날 일본 에도 시대, 바리마라는 이름의 영주가 거대한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보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0개의 진귀한 접시였습니다. 영주는 이 접시들이 자신을 암살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믿으며 끔찍이 아꼈습니다. 그는 이 소중한 보물을 관리할 적임자로 가장 신뢰하던 하녀 오키쿠를 선택했습니다. 오키쿠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지만 영주는 그녀의 수려한 외모와 성실함을 높이 샀습니다. 그녀는 영주가 내려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매일 정성을 다해 접시를 닦고 관리했습니다. 티 하나 없이 맑게 빛나는 접시들을 보며 오키쿠는 자신의 임무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부신 미모는 저택 안의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주의 신복인 무사 테츠자는 누구보다도 오키쿠를 격렬하게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테츠자는 단순한 짝사랑을 넘어 그녀를 온전히 소유하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츠자는 접시가 보관된 방으로 오키쿠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오키쿠의 손을 잡으려 하며 자신과 함께 미래를 약속하자고 간절히 구애했습니다. 하지만 오키쿠는 영주님에 대한 충성과 자신의 본분을 이유로 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거절당한 테츠잔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찰나의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 동안 값비싼 선물과 감언이설로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오키쿠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며 멀리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매력이 통하지 않자 테츠잔의 자존심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그는 애정 대신 공포를 이용해 그녀를 굴복시키기로 마음먹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다시 거절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오키쿠는 죽음을 불사하겠다며 그의 비열한 협박에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모욕감을 느낀 테츠자는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한 사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오키쿠가 관리하던 보물 접시 중 하나를 몰래 훔쳐 숨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오키쿠는 평소처럼 접시를 닦기 위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접시의 개수를 확인하던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하나, 둘, 셋, 아무리 세어보아도 가장 소중한 접시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9개뿐인 접시를 보며 오키쿠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만약 영주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에게 닥칠 비극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의 장난처럼 영주가 방의 문을 열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영주는 바닥에 주저앉은 오키쿠의 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직접 숫자를 세기 시작했고 접시 하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감히 가문의 보물을 훔치다니 당장 사실대로 말하라며 그는 오키쿠를 다그쳤습니다. 오키쿠는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영주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그녀를 차가운 마당으로 끌어내 포박하고 모진 고문을 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매질과 고통 속에서도 오키쿠는 오직 자신의 결백만을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영주는 접시가 9개가 되었으니 손가락도 10개가 필요 없다며 칼을 뽑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칼날로 오키쿠의 손가락 하나를 단칼에 잘라버리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비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키쿠는 고통과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영주는 그녀를 어두운 방에 가두고 매일 손가락을 하나씩 더 자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갇힌 오키쿠는 억울함과 영주에 대한 원망으로 밤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깊은 밤, 굳게 닫힌 문 밖에서 누군가의 은밀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 끝에서 테츠잔의 발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키쿠는 문틈 사이로 느껴지는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테츠잔의 비뚤어진 미소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오키쿠의 어깨를 가볍게 짚으며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키쿠는 그의 손길을 피하며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테츠자는 자신의 첩이 된다면 평생의 부귀 영화를 약속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오키쿠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노라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절을 당한 테츠잔의 눈동자에는 순식간에 살깃힌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말없이 방을 나갔지만 그의 발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테츠잔은 보관 창고의 열쇠를 몰래 훔쳐내어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영주가 가장 아끼는 십찬 접시가 담긴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하얀 접시 10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테츠자는 장갑을 낀 손으로 그중 한 장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오키쿠에게 누명을 씌울 완벽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구상했습니다. 빼낸 접시를 품속 깊이 감춘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오키쿠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부터 정원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테츠잔이 보였던 살기 어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불안했습니다. 오키쿠는 자신이 맡은 접시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접시를 닦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본 오키쿠의 눈이 믿기지 않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하나씩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무리 세어보아도 마지막 10번째 접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키쿠는 주변 바닥과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뒤지며 접시를 찾았습니다. 보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테츠잔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위험 있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늘 영주님께서 보물을 점검하시기로 했다며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창고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오키쿠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접시가 나타나기를 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테츠자는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오키쿠를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빈자리가 선명한 접시 상자를 가리키며 범인을 찾으라고 호통쳤습니다. 오키쿠는 결백을 주장하려 했으나 입술이 파르르 떨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츠자는 차가운 어조로 관리 소홀은 곧 죽음과도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른 하녀들에게 창고 전체를 샅샅이 수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뒤엎으며 소란스럽게 접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키쿠는 아수라장이 된 방 한복판에서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테츠자는 구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영주님께 이 사실을 보고할 수밖에 없다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키쿠는 그의 발을 붙잡고 제발 한 번만 더 찾아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테츠자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가운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영주의 가마가 저택 정문에 도착했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키쿠는 이제 자신의 목숨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직감하고 전율했습니다. 테츠자는 그녀를 끌고 나가며 귀에 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기회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정조를 바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오키쿠는 죽음을 택할지언정 그의 더러운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그를 밀쳐냈습니다. 이성을 잃은 테츠자는 그녀의 머리채를 휘잡고 영주의 심판장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키쿠의 비명소리가 저택의 고요를 깨트리며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 멀리서 영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오키쿠의 이름을 부르는 환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혹한 고문과 운명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츠자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파멸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로한 영주의 앞에 9개의 접시만이 처량하게 놓였습니다. 분노에 찬 영주의 외침과 함께 오키쿠의 가련한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영주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저택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오키쿠는 바닥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며 자신의 결백을 필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주의 눈에는 사라진 10번째 접시만이 가문의 수치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거친 무사들이 달려들어 오키쿠의 가느다란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차가운 복도를 타고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테츠자는 뒤편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 참극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오키쿠를 고문실로 끌고 가 보물의 행방을 대라며 윽박질렀습니다. 오키쿠는 정말로 아는 것이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채찍이 먼저 날아왔습니다. 날카로운 가죽끈이 그녀의 하얀 기모노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영주는 더 끔찍한 형벌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접시를 훔친 손으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칼을 뽑았습니다. 오키쿠는 제발 손만은 살려달라며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칼날은 가차없이 그녀의 가냘픈 손가락을 내리쳤습니다. 고통스러운 비명이 지하실 가득 울려 퍼졌고 바닥에는 핏방울이 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가락은 10개가 아닌 9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주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오키쿠를 쓰레기처럼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했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이 내리는 마당으로 오키쿠는 내던져졌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무사들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오키쿠는 비틀거리며 저택 뒤편에 있는 낡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우물 속의 검은 물은 마치 그녀의 운명처럼 깊고 어두웠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터질 것 같아 그녀는 하늘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그녀가 돌아갈 곳도 그녀의 말을 믿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키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우물의 차가운 돌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묘한 평온함이 그녀의 전신을 감쌌습니다. 죽어서라도 이 억울함을 갚아주겠다는 마지막 결심이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물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 줄기 눈물을 흘리며 오키쿠는 스스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둔탁한 물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수면 위에 일던 파문이 가라앉자 저택에는 다시금 소름 끼치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택의 하인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여자의 흐느낌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주와 테츠자는 그 소문을 헛소리라 치부하며 하인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보관함에 있던 나머지 9개의 접시에서 기이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어디선가 숫자를 세는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는 소리는 벽을 타고 온 저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지며 영주의 침소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9가지 세고 나면 들려오는 비명 섞인 통곡 소리에 저택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사라진 접시의 저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물 안에서 솟아오른 검은 연기는 서서히 인간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테츠자는 칼을 들고 마당으로 달려 나왔으나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키쿠의 망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죽음으로 모은 자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열리며 마지막 한마디가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10번째는 어디에 있느냐? 라는 속삭임이 모두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과연 오키쿠의 피 맺힌 원한은 어떤 끔찍한 결말로 이어지게 될까요? 오키쿠가 우물에 몸을 던진 그날 밤부터 저택의 공기는 서늘한 습기로 가득 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그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젖은 목소리가 하나라는 숫자를 읊조렸습니다. 잠을 청하던 하녀들은 얼어붙은 채 서로의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둘, 셋. 숫자가 올라갈수록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깝고
선명하게 저택을 울렸습니다. 태치자는 자신의 방에서 칼을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며 문 밖을 노려보았습니다. 9이라는 숫자에 도달하자마자 갑작스러운 정적이 저택을 삼켜버렸습니다. 마지막 한 개가 모자란다는 비명 같은 통곡이 바람을 타고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키쿠를 고문했던 형리 중 한 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무언가에 뜯겨나간 듯 정확히 9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주는 공포에 질려 유명한 음양사를 불러 저택 곳곳에 부적을 붙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붉은 피로 물든 부적들이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오키쿠의 망령은 이제 우물을 벗어나 복도의 그림자 사이를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의 우물물은 검게 변해 썩은 냄새를 풍기며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오키쿠의 접시를 훔쳐 숨겼던 테츠잔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에서 깨진 접시 조각들이 쏟아져 나오는 환각 속에 절명했습니다. 테츠잔은 광기에 사로잡혀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차가운 손길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테츠잔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엔 텅 빈 복도만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물에 젖은 발자국들이 9걸음마다 하나씩 찍혀 있었습니다. 영주는 이 저주가 자신에게 닿을 것을 직감하고 저택을 탈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정문은 아무리 힘을 주어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넘으려던 호위 무사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끌려 우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물가에서는 다시금 숫자를 세는 소리가 더욱 거칠게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 둘, 오키쿠의 목소리는 이제 수백 명의 원혼이 합창하듯 웅장해졌습니다. 저택의 가구들은 스스로 움직이며 기괴한 소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키쿠의 방이었던 곳에서는 그녀가 쓰던 빗이 핏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테츠자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남은 9개의 접시를 모두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깨진 조각들은 허공에 떠올라 다시 완벽한 형태의 접시로 복구되었습니다. 그 접시 위에는 죽은 오키쿠의 일그러진 얼굴이 하나씩 비치고 있었습니다. 7, 8, 9 숫자가 끝날 때마다 테츠잔의 몸에 깊은 자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우물 앞까지 기어갔지만 도움을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키쿠의 환영이 우물 위로 솟구쳐 올라 테츠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9손가락이 테츠잔의 눈앞에서 서서히 펴지며 그의 목을 겨냥했습니다. 저택의 모든 불이 일시에 꺼지고 오직 오키쿠의 흐느낌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테츠잔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가르며 저택 너머 마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날 발견된 테츠잔은 온몸이 9조각으로 나뉘어 우물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저택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저주받은 폐허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끝난 것이 아니었으며 숫자를 세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접시를 찾지 못한 그녀의 영혼은 누군가를 기다리며 다시 하나를 외칩니다. 이 끔찍한 연쇄 저주를 멈추고 그녀를 성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피로 물든 저택의 마당에는 오직 차가운 밤 공기와 원망 섞인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주받은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9가지의 숫자는 듣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둠을 뚫고 한 노승이 묵직한 지팡이를 짚으며 저택의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입가에는 깊은 자비의 기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키쿠의 원혼은 낯선 침입자의 등장에 더욱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우물 밖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억울하게 잘려나간 손가락의 고통이 여전히 서려 있었습니다. 고승은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움켜쥐고 우물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는 커다란 목소리로 경전을 외우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저택의 한기를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오키쿠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접시를 세며 울부짖었습니다. 고승은 그녀의 슬픈 숫자가 9에 도달하기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키쿠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홉을 내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고승은 품 안에서 빛나는 도자기 접시 하나를 꺼내 우물 위에 놓았습니다. 고승의 우렁찬 외침이 저택 전체를 진동시키며 울려 퍼졌습니다. 멈춰버린 숫자가 완성되자 오키쿠의 날카롭던 눈매가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묶고 있던 원한의 사슬이 빛의 파편이 되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오키쿠는 자신의 잘린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처음으로 고승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택을 감싸던 습하고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변해갔습니다. 죽은 자들의 비명 대신 평온한 정적이 폐허가 된 저택을 채웠습니다. 오키쿠의 영혼은 서서히 투명해지며 하늘로 승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승은 승천하는 그녀를 향해 마지막 작별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택에서는 더 이상 숫자를 세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키쿠를 고문했던 잔인한 영주의 가문은 결국 후손 없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비열한 음모를 꾸몄던 태치잔 역시 미쳐버린 채 길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역사는 권력의 횡포 앞에 희생된 한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적인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진리가 이 잔혹한 이야기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오키쿠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10번째 접시는 이제 박물관의 차가운 유리장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이 머물던 우물가에는 매년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피어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오키쿠가 마침내 평온을 찾았음을 직감합니다. 이제 저택의 터는 울창한 숲이 되어 과거의 핏빛 기억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고승의 기도는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이 땅의 안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 오는 밤이면 여전히 숫자를 세는 소리가 들린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바람의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9손가락의 하녀, 오키쿠의 비극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진실은 가려질 수 없으며 순수한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에도의 낡은 저택에 서려 있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걷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슬프지만 그 끝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교훈을 남깁니다. 밤하늘의 별이 된 오키쿠는 이제 더 이상 접시를 세며 눈물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9손가락 하녀의 저주가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고통 없는 그곳에서 그녀가 영원히 안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